자, 이번 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해외 각 지역에 이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신간회를 이야기했고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이야기했는데 신간회는 꽤 중요한 단원이 되겠고요. 농민과 노동운동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이주한 게 01번에 만주지방 이주하고 02번에 연해주, 03 일본, 04 미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다 이것 정도만 설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01번 만주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만주지방 이동한 것은 19세기 후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었다. 그러다 20세기로 넘어갑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목적으로 넘어가겠지만 농민들은 일제 수탈에 못 이겨서 넘어간다. 이런 식이 등장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가로 2번에 이주동포들의 생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못 먹었던 사람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생활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조선인 지위도 있겠고 일본인 지위도 있겠고 중국인 지위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3.1운동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 현지 토착민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나라 잃은 슬픔이죠, 결론적으로. 이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항일의식, 독립의식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다가 3.1운동 이후입니다. 청산이나 봉오동전 이후 때 일본이 간도지만 있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학살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독립군부대가 밀산부로 갔다 소련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가다 보니까 일본의 일제의 강제 이주라 그랬습니다. 1930년대 만주지방을 개발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32년에 만주국을 수립했죠. 그러면서 만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강제 이주하는 결과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당연히 못 살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받으시고 02번 연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해주는 두만강에 있는 소련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 연해주인데 19세기 후반에 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변방 개발위해서 이주를 장려하면서 뭣도 준다 그랬습니까? 토지도 준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의 사회지위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이동희 같은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상하이로 이동하다 보니까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이라 그랬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계열, 러시아에 귀화했던 계열이 있다 그랬죠. 여기를 이루츠크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해놓고 05년 이후입니다. 을사주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과정에 여기서 한국인의 집단부락을 결성하고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신한촌. 여기서 타이틀 하나 나왔습니다. 신한촌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연해주 쪽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가다 보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데 지난 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1910년대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었던 연해주 지방에 나왔던 신문이 있다 그랬어요. 권업신문을 가장 중요시하고 대동공보라든가 해조신문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독립운동체입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로서 대한광복군정부가 등장합니다. 대한국민회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대한광복군정부 이상서를 정통령이라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한다 그랬고 대한국민의회는 손병희를 정통령으로 쓰는 책도 있고 대통령으로 쓰는 책도 있다. 그러나 이동희가 여기서 상하이로 넘어가면서 이 단체는 해체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년대는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있다. 소련 적색군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탄압을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독립군 두 부대의 갈등이라고 돼 있죠. 사할린의용대와 자유대대 간의 갈등이 나오는데 사할린의용대가 꽤 많은 탄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30년대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한다는 러시아에서 소문이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어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고 있다. 이게 1937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 이동동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는 정치적 망명이나 공부를 배우러 갔던 유학생이 중심이었다. 20세기 초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업 노동자로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 여기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조선 유학생 학우회라든가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선 청년 독립단은 일본에서 28 독립선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28 독립선은 국내에 나왔던 무슨 운동에 영향을 준다? 3.1운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다가 일본에서 1923년에 일본 사람에서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학살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관동 대지진을 통해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관동 대지진이라게 되겠고, 또는 관동 대학살에 동ገብ습니다. 근데 잠깐, 혹시나 문제에서, 한국사 문제에서요, 지진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일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미주동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렌은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병원 뭐를 만들었습니까? 광해원을 만들었던 단체예요. 아저씨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분은 자, 하와이의 사탕수수 주인들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고종황제한테 노동자 이민을 장려했고, 그래서 1902년에 출발해서 03년에 도착을 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사탕수수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다? 미주지방이다. 미국인데 미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스티븐슨을 암살한 사람이 장인환 전명훈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암살한 걸 계기를 끼치면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면 제4장 사회적 경제적 우리나라 저항운동에 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5장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우민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1901년에 가면서, 자, 01번에 가면서 일본의 정책이었던 우민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민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좀 험하게 얘기하면 멍청하게 만드는 정책이었다. 일본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하부 구조만 유지하고,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결론 우리나라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일본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일본의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천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상징적 통치자. 이 천황의 국민이 되도록 한다. 그러면서 노동력을 양성할 필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정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경을 쓸 게 뭐냐? 일본의 1차, 2차, 3차, 4차 교육령이 나와요. 근데 3차, 4차 교육령 구분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1차 교육령 10년대 교육 1차, 20년대 2차, 3차, 4차는 40년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1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1110년대 일본의 교육의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의 교육계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축소해요. 그러면서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때 11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사립학교를 억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립학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잠깐 1910년대 발표했던 것이 있어요. 사립학교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립학교와 관계되면서 두 개가 등장하는데, 사립학교령을 제정한 것은 합방전이었던 08년이었다. 근데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한 것은 개정도 나옵니다만은 몇 년이었다? 11년인데 그냥 10년대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영은 합방전이고 규칙은 합방 이후였다. 이러면서 우리가 보시게 되겠고, 그리고 이때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보통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이라든가
전문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위주로 교육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초등교육이에요.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초등학교 교육인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있어서 일본 사람은 몇 년을 다니냐면 6년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몇 년을 다니도록 하고 있었다? 4년을 다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일본인과 한국인은 학제는 어떻게 된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이 10년 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학 교육은 20년대에 가능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학교의 선생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학교 교원들이 무엇을 입고?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착용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근데 날개 쪽에 가면 1차 조선교육령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을 쓸 것은 제4조입니다. 보통기술 전문교육을 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기본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교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년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일본의 통치방 뭐예요?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한국민을 분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3.1운동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을 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저항을 무마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어떤 차이가 나오느냐. 자, 여전히 보통기술 전문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은 몇 년 동안 초등학교 다닌다 그랬어요? 4년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몇 년 교육한다? 6년 교육한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인과 한국인은 학제를 동일화시켰다. 교육기관을 우리나라 늘리면서 학제를 동일화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또 하나 대학 교육이 10년대는 불가능했죠. 근데 20년대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운동이 나올 수 있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올 수 있었다. 이것하고 연결성을 두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교원이 제복 입고 칼을 찼죠. 인자 이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복이나 칼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착검을 폐지한다. 이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국어를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 필수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이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까지 들어갑니다만은 한국어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주는 교육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2차 교육령이 나오다가 3차 교육령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3차 교육령이 몇 년에 나오냐? 38년에 나와요. 그러면 2차 교육령은 30년대 전반부, 중반부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3차 교육령이 나오는데 이게 38년이에요. 그러면 잠깐 다시 봅시다. 2차 교육령이 나온 게 우리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22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오는데 큰 기여가 됐던 하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무슨 사건? 3.1운동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3차 교육령이 몇 년에 나왔다? 38년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37년에 나왔던 무슨 전쟁? 중일전쟁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 가능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나라 3차 교육령이 등장하는데 이때 3차 교육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도 거기에 맞춰갑니다. 교육 내용도 맞춰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황국식민화 교육은 더욱 강화시키겠고, 이때 황국식민 서사를 암송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황국식민 서사를 암송한다. 이것은 천황의 국민이라는 암기문, 쉽게 말하면 이것을 꼭 암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여기서 무슨 과목이었습니까? 필수 과목이었죠, 결론적으로. 근데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한국어는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최대한 줄이겠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무슨 과목으로 만드냐면 수익 과목으로 만든다 그래요. 근데 수익 과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택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결론은 하려고 한 거다, 안 하려고 한 거다. 안 하려고 한 거란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내선일치를 주장하면서 창시개명도 이때합니다. 창시개명은 한국 사람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바꿔라? 일본 이름으로 바꿔란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런 창시개명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1140년대, 자, 4차 조선경영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4차 조선경영은 43년이에요. 근데 43년인데 그 이전에 1941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 30년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뜨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30년대 보니까 20년대 2차 경영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20년대 날개쪽에 갑니다. 첫 번째,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은 4년에서 몇 년 한다? 6년 한다. 중요한 단어고. 두 번째에서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라는 데 그 나와 있죠?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다. 이 말라고 체크하고. 세 번째, 새로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의 길을 마련했다. 결론은 뭡니까? 대학 설립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이요. 그러다가 3차 교육령이 등장하는, 먼저 날개 쪽에 사료를 봅시다. 제3조. 심상소학교에서 심상소학교, 심상 꼭 체크. 제3조, 심상소학교, 심상 꼭 체크. 혹시나 심상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가요. 심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몇 차 교육령? 무조건 3차 교육령이고. 그 마지막 줄에 가면 조선어는 무슨 과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익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결론적이요. 수익 과목이 3차 교육령이에요. 근데 41년에 가면서 우리가 3차 교육령에 나왔던 소학교가 무슨 학교로 바뀌느냐? 국민학교로 바뀌어요. 자, 현재는 국민학교가 아니라 무슨 학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가 일제 말기 때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4차 교육령이 몇 년에 나오냐면 43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 4차 교육이 나오는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41년에 나왔던 태평양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전쟁하는 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서 전시교육은 더욱 강화됩니다. 전시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의무교육은 준비한다고 했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군사교육을 하게 됩니다. 군사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잠깐 이 군사교육을 한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을 전쟁터에 끌어갈 목적이다. 끌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교육을 하는데 학생이 많아질 거다, 적어질 거다? 적어지겠죠. 그리고 교육 기간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겠죠. 학생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생도 군대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나름대로 어려움의 과정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4차 교육령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써먹을 때는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3차, 4차에서 4차는 거의 안 나와요. 3차를 하고 4차를 거의 3차로 봐버려도 관계는 없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는 몇 년대로 봐도 된다고 했어요? 40년대로 봐도 된다고 그랬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가면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1910년대 일본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인정했다, 부정했다? 부정했다 그랬어요. 10년대. 그러면 이 부정하다 보니까 합방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신문들 어떻게 한다? 거의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10년대에 있는 신문은 우리나라적 신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더라도 결론은 뭐? 친일 신문밖에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20년대로 넘어갑니다. 일본이 무슨 정책을 하고 있다? 문화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정하지 않았던 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신문은 뭐가 나온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요. 하나 더 나오면 시사신문이 나오지만 여러분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년대 문화 통치를 하면서
압수, 폐간, 정간, 삭제를 지 맘대로 하다 보니까 신문이 나오는데 가운데 뭐가 나온다? 빈 공간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몇 년대? 20년대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1940년에 가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했던 01번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02번에 가면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02번에 한국사 왜곡이에요. 왜곡을 한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로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에 좋은 점을 강조한다, 나쁜 점을 강조한다? 나쁜 점만 강조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점을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는 게 일반화됐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것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식민사관에서 여러분 책대로 나오는 식민사관에 어떤 주장들이 등장하느냐? 그러면 정체성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체성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합방을 당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고대사회에 담겨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고대사회였고 뭐가 없다? 중세사회가 없다. 이것이 일본의 정체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율성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 타율성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영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면서만 역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적 역사 발전이 없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선동조론이 그 밑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일선동조론이라는 것은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하고 같이 맞물려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당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당파성은 조선시대 우리가 말했던 붕당정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이 붕당정치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파벌싸움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반도성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반도성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부터 대륙국가의 침략을 받고 밑으로부터 해양국가의 침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 나쁜 것만을 부각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지 역사를 연구해갖고 나쁜 점을 강조할 거니까. 그래서 고족조사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고족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고족조사 도보를 간행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조선사 편수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사 편수회. 이 조선사 편수회는 조선사 37권을 만들어냅니다. 나쁜 점 강조했겠죠,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조선사 편수회. 또 하나 청구학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청구학총이라는 책을 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무엇을 왜곡했다?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03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03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언론과 무엇을 탄압한다? 종교를 탄압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 탄압은 조금 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1910년대 자, 이 언론과 관계되면서 1910년대에 가서 일본은 언론의 자유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신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이제 교과서 표현은 폐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다가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정치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나왔지만 일본은 압수, 폐간, 정간 삭제를 제 마음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가서 일본은 무엇을 한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없애버린다 그랬죠. 자,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언론이 되겠고, 그 다음 종교 탄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교를 어떻게 탄압해 갔느냐? 이 문제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탄압 관계되면서 1910년대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은 어느 단체 탄압과 밀접한 관계를 띠게 됩니까? 신민의 탄압과 밀접한 관계를 띈다 그랬죠. 그리고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도 탄압하는데 실제로 사립학교는 기독교계를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규칙을 만든다 그랬죠. 합방 이후에 이렇게 나오겠고, 3.1운동 이때는 어느 정도 회유를 합니다. 그러다 중일전 이기 때는 여기서 기독교는 이것 보시는 건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기독교계리 맞았다. 탄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잠깐, 기독교에서 신사참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사참배가 기독교 이야기 뭡니까? 우상숭배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부하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두드러 맞았다. 이게 기독교 탄압이 되겠고, 밑에 불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찰령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찰령은 사찰 주지의 임명권을 누가 갖는다? 총독이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우리나라 불교를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포교 규칙을 제정하면서 포교를 억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3.1운동 이때는 우리나라 근대적 불교와 관련되는 교육기관이 있던 중앙학림을 폐쇄시킨다. 그 밑에 천도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천도교가 나오네요. 그러면 천도교는 3.1운동 때 꽤 중심이 됐던 계열입니다. 잠깐, 우리가 3.1운동 때 3.1운동이 주도했던 종교단체가 몇 개? 3개예요. 자, 기독교, 천도교, 불교입니다. 3.1운동 꽤 활동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감시나 탄압을 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대종교가 또 나오게 되네요. 자, 대종교는 잠깐 누구를 숭배한다 그랬습니까?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라 그랬어요.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나철 오교가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단체 중에서 무장투쟁의 성격이 가장 강한 단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종교가 만들었던 단체는 중강단도 있지만 청산리 전투가 어느 종교와 관계된다 그랬습니까? 대종교와 관련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무장투쟁의 성격이 우리나라 종교단체 중에 가장 강한 종교단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국악운동의 전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국악운동의 전개는 앞으로 가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국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국악은 우리나라의 학문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학문과 조선 후기 이후의 국악과는 분야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조선 후기 때 우리가 국악이라고 할 때는 어느 분야다? 세 개 분야라 그랬어요. 국어하고 국사하고 지리 분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악이라는 것은 국어하고 국사 분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진다. 그런데 이 국어 분야와 국사 분야가 나오는데 재밌게도 어느 분야 수업이 어느 분야의 시험 문제가 좀 더 많느냐? 그러면 국사 분야의 시험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왜? 단원이 국사 단원이다 보니까 국사 분야가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봐요. 그럼 먼저 국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한글이 나오는데 잠깐 이 타이틀이 국악이라 그랬어요. 국악은
국어 분야와 어느 분야다? 한국사라고 해도 되고, 근데 교재가 나오게 되는 게 뭐로 나왔습니까? 국사로 나왔으니까 그냥 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국어 분야는 몇 개가 나오느냐? 2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어는 2개가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1120년에 나왔던 단체로 이야기라는 게 뭐가 등장합니까? 조선어 연구회가 등장하게 돼 있죠. 1921년에 나왔던 단체예요. 그 다음에 30년대에 나왔던 단체로 31년입니다만은 조선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학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2개 단체가 등장하는, 잠깐, 국어에서는, 국어 과목입니다. 이 2개 단체는 하나로 봐요. 근데 국사에서는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꼭 구분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선어 연구회 이전에 한일합방 전에 있었던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국문연구소라 그래요. 이게 1907년에 나왔던 단체인데 지서경이나 주시경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 단체를 계승하면서 조선어 연구회가 나오는데 주시경의 제자들이었던 이윤재라든가 최연배가 중심을 띠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면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했느냐? 국어연구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한글은 연구한다 안 한다? 하겠죠. 한글 연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연회나 강습터를 통해서 한글 보급운동을 한다. 한글 단체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을 보다 보니까 또 하나 잡지를 간행하는데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해요. 근데 이 한글이라는 잡지는 시작을 한 것은 연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한글이라는 잡지는 그대로 나오느냐? 학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합시다. 조선어 학회가 한글이라는 잡지를 처음 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렸죠. 연구회가 처음 간행했지만, 그러면 다시 조선어 학회는 한글 잡지를 간행하고 있었다. 그럼 맞죠? 학원이 있는 거니까 처음이란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또 나오게 되는 게 가갸나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가갸나의 결론은 한글날의 전신이 돼버린 거예요. 가갸나를 제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조선어 학회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조선어 학회는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되는 단체로서 이 단체가 활동하고 있을 때 무슨 운동이 있느냐? 문맹퇴치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맹퇴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글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나오겠고, 지방 강연을 통해서 한글 보급운동 당연히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인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제정했어요. 표준어도 제정했어요. 우리말 근사제는 편찬됐다 안 됐다? 안 됐다요. 편찬 시도죠. 그러나 편찬하려다가 시도냈지만 일본어 실패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말 근사에 나온 것은 57년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근사전을 편찬했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건너가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일제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선어 학회를 언제 없애느냐? 1942년에 없애버립니다. 1942년에 조선어학회를 없애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조선어학회를 없애는데 무슨 법을 없애느냐? 치안유지법을 없앱니다. 한글 연구단체를 독립운동단체로 봐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없앱니다.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연도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25년. 연도 외우기 싫으면 몇 년대에 나왔다? 20년대에 나왔다. 거기까지라도 보셔야 돼요. 치안유지법의 내용 뭐냐? 자, 치안유지법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 부정한다.
그러면 취업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는 과정에 조선학회도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조선학회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옆에 날개도 있지만 여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는 과정에 우리말 국어를 사용하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조금 핀잔을 받았다. 그것을 일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국어, 이 당시 국어는 뭐냐? 일본어거든요. 공식은 일본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어를 사용하는데 핀잔을 주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쓴 국어는 뭐였는데? 우리나라 말이었는데, 일본이 처음에 생각은 뭐였다? 일본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까지도 무엇을 공부한다?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이기에 연관된 단체를 깨버린 겁니다. 그게 조선학교인데, 혹시나 사료를 볼 때 마지막 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교사가 끌려갔고 이후 그 다음부터 체크입니다. 한글학자인 이공로, 최연배, 이희성 등 29명이 구성됐다. 구속됐다가 있죠. 자, 그러면 최연배하고 이희성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한글을 연구하던 사람이 끌려갔죠. 그러면 그래갖고 어쨌든 끌려간 건데, 혹시나 한국사에서요, 한글을 연구한 사람이 끌려갔다. 그러면 무조건 조선학회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왜 최연배하고 이희성을 체크해놨느냐? 최연배 분이나 이희성 분은 국어사전의 저자로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희성이나 최연배는 사람 이름으로서 어느 정도 받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등장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할 거고, 한국사연글은 다음 강으로 넘길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자, 이번 강의에서 했던 것을 잠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끌어가는 방법으로 취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이야기했던 경제적 사회적 저항운동에서 마지막에 했던 대목은 별로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럼 문화편에서 시험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였느냐? 자, 그러면 1910년대 조선교육령 1차조, 20년대 조선 2차조, 그 다음에 3차도 있고 4차도 있지만 4차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3차, 4차를 묶어서 몇 년대로 볼 수 있다? 40년대로 볼 수 있는데, 1차 교육령에서는 보통 학교 교육이 몇 년? 4년이죠. 2차는 6년이죠. 조선어는 필수였죠. 1차에서는 교원이 제복이나 칼을 찼죠. 2차는 폐지했죠. 근데 3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심상, 소학교, 심상, 중학교가 나오는데, 심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차 교육령? 3차 교육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보는 거. 뭐가 참고로 보냐? 우리나라에 20년대 한글연구단체 있죠? 30년대 한글연구단체 있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20년대와 30년대 한글연구단체 내용을 어떻게 달라? 구분시켜 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 다음 강에서는 한국사 연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 고생하셨습니다.